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을 했고 피가 거꾸로 솟다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 세계를 바꾸기도 어려워하고 거짓말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일을 겪었었죠. 현재에도 가만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그날의 사건을 용기를 내어 다시 떠올려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리석아 속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져서 어처구니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아내를 보았을 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실감이 났어요. 청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아내에게 홀린 채 부끄러움이 넘쳐 흘렀는데 그녀는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신자로서 교회 출석이 습관이었답니다. 신실한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보며 그녀도 믿음으로 병을 이겨내고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장모님의 신앙심과 장인어른의 병으로 인해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녀는 사랑을 하고 싶었고 그로부터 통금 시간을 지켜야 한다면서 데이트가 끝난 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평범한 커플들이 가는 여행조차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와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충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에 충실한 것이며 그것을 심장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나는 혼전 순결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집요하게 그걸 유지해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 번도 밤을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역시 내 본능을 잘 숨겨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수줍음이 많은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심지어 키스를 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들어서야 했다. 그러나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고 그녀를 평생 지켜야 할 여자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남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참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유혹에 빠져 다가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사이를 지켜냈습니다. 내 아내는 제 손을 잡고 하느님으로 착각할 때마다 분위기가 급속히 식어버렸어요. 언제나 수치 없이 건강하고 현명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전 순결도 지키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싫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참다가 8개월이 지나 우리 둘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내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나는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했습니다. 성과급이 매우 좋아서 걱정 없이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내의 연봉 증가를 바라는 소망이 없었고 단순히 기본급만 받아서 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편안했던 노후를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지만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뒤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함께 여행하고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이었기에 긴장되었다. 그러나 첫날 밤에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혼전 순결을 지킨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이후 평생을 함께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아내를 소중히 대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부부에게는 뜻밖의 아이가 생겨 큰 축복으로 느껴졌다. 요즘은 환경적인 이유로 부부들이 나뉘는 것을 보며 고생하는 부부들에 대한 이해가 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밥상을 꾸리고 사발 한 그릇을 놓고 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첫째 딸방 황무겸 소선빈이었어요. 매일 밤 나는 그녀의 방문에 항상 이야기를 들려주러 갔지요. 소선빈이는 한밤중에도 책상 앞에서 수필을 쓰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더 무슨 소리냐? 그요. 그리고는 소선빈이는 제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일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소선빈이, 너는 참 대단한 걸.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많은 행복을 주고 있어. 소선빈이는 아이를 가진 여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요. 내 곁에서 떠나지 마요. 소선빈이, 나를 믿어요. 나는 너를 지키고 사랑할 거예요. 함께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 아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소선빈이 우리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자 나는 소선빈이를 껴안으며 영원토록 사랑한다고 속삭였어요. 신랑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처럼요. 함께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란 믿음으로. 그저 행복할 뿐이며 더 없이 그것만이 전부라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소선빈아,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나의 영원한 사랑. 함께 행복했던 순시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계속해요. 아름다운 너의 미소와 너의 소중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줘. 전부 다 다시 한번 더 약속하고 싶어. 함께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한없이 빛나고 뜻깊은 소선빈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함께 가자, 영원토록. 요즘 임신백과사전이 정말 잘 나온다고 해요.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데 의사도 저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죠. 갑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졌어요. 아빠가 되는 기분을 즐긴 적이 많아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니 아내와 비교가 되니까요. 사실 나도 이제 아빠가 되는 거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 여자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출산 후 육아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요. 게다가 오늘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받고 난 뒤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피 검사는 정말 싫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내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겠다는데 겁이 나요. 걱정되는데 혹시 입덧이 일찍 올 수도 있나 걱정돼요. 더 지나면 입덧도 사라질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 전부 사다 주셔야 하는 거 알죠? 밤마다 귀찮게 해야겠다. 그러더니 정말 2달 다 고생하고 나서는 입덧이 사라진 건지 하루 종일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발에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예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음식들을 사다 바쳤어요. 한겨울에 망고를 찾을 땐 조금 힘들긴 했지만요. 이쯤이면 병원에서 입체 초음파를 보자고 할 텐데 우리 여보도 애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입체 초음파 찍으면 다 나와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찍자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애기 얼굴은 누구 닮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입체 초음파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내가 설명을 해줘서 알게 되었지요. 저는 우리의 이세 얼굴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진짜 입체 초음파를 보는 순간 짜글짜글한 아이의 얼굴이 떡하니 보이는데 저랑 아내를 반반 닮은 곡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한 번 아내의 지식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내라면 육아도 척척 알아서 해내겠구나 싶어서 아내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막달쯤이 되어서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조선이라고 하셨죠. 사모님 저자 아이들은 보통 예정 가제거나 조금 지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걷기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게다가 오늘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받고 난 뒤 기형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피 검사는 정말 싫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아내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겠다는데 겁이 나요. 걱정되는데 혹시 입덧이 일찍 올 수도 있나 걱정돼요. 아내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나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미룰 수 없는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출장 전에 3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출장을 빠르게 마치고 아내와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출장 상황에 대해 계속 언급했죠. 아마도 다음 주 출장을 갔다 오면 3일 이내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아내 곁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야 걱정 마세요.
출산할 때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말없이 웃어주었지만 혹시나 아내가 서운해할까봐 저는 출산할 때 절대로 아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출산 시 자신이 겪을 트라우마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내의 더 큰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출산 후에는 산부인과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아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아내가 웃어주길 더 행복해할 테니까요. 그날 못 오신 게 너무나도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중한 순간인데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곁에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예고 없이 출장을 떠나야 했지만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생각하여 엄마 뱃속에서 방 빼지 말라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미루거나 누군가를 대타로 보내고 싶었지만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회사에 출근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출장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 순간 장모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설레었지만 듣고 보니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김서방 오늘 출장 간다고 했는데 내가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급한 연락이 왔어. 상황이 급한데다가 병원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없다고 해서 구급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네는 출장 끝나면 올 테니까 일 끝나면 딴짓하지 말고 바로 와야 해. 그런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손에 쥔 자료를 놓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하늘을 보며 있는 동안 주변에서 사주라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내가 양수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조선이라서 이대 3주 뒤에 출산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면 후임을 불러서 대타를 시켜놓고 바로 병원에 가야겠죠. 출산이 우선이니까요. 출장보다는 출산이 우선이지요. 그 상태로 일을 하러 내려가 봐요. 일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해야 합니다. 출산을 늦게 하다가는 평생 마누라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거예요. 사주가 나를 돌봐준 덕분에 급하게 다른 팀원에게 부탁해 내 자리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팀원은 일을 하던 중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자마자 기꺼이 나를 도와주었고 출장에 가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전유카를 타고 산부인과로 바로 향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중간에 산부인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를 빨리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가져와야 할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난번 산부인과에 도착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것 같았어요. 기차를 타고 왔던 길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게 아니었다면 어쩌면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지도 몰라서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진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와서 우리 아내도 저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알은 물망초 같은 아내가 고통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길 바랐어요. 우리 이름이 새겨진 입원시에 발견하고 찾아가려 했지만 밖에서 아내가 고통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렸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 혼자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터지는 듯했어요.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는데 아내와 장모가 놀라는 표정을 짓고 보더라고요. 아직 내가 출장 중인 줄 알았다거나 벌써 도착했다는 것에 놀랐는지 나를 보고 큰 깜짝 놀라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출산을 할 거라고 했나? 다른 팀이 교체를 해줘서 빨리 올 수 있었어. 당신 많이 아파. 아내가 지금부터 시기라고 하니 저도 이제 마음이 속상했어요. 곁에 있어줄 게 아니 당신이 있는 게 더 귀찮아. 나 지금 아파서 말해달라고 하지 마. 진짜 제발. 김서방, 자네는 집에 있는 게 낫겠네. 집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연락하면 그때 와주는 게 좋겠어. 아니, 어떤 남편이 아내가 출산하는데 집에서 기다릴까? 싫어. 제가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 조금 쉬다 오세요. 아유,
우리 딸이 자네한테 못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나? 정신 승하게 대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지금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지키기는 떨리는 가슴이나 친정시키고 다시 와 이 진통을 겪으면서 사람 많으면 집중도 안 되고 그럴 거야. 맞아. 엄마 말대로 해. 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싫어. 그냥 가서 기다려줘. 아내가 끙끙 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때문에 귀찮고 정신이 사납다며 제 고집 때문에 지키고 있을 수 없었어. 최대한 아내가 예민하지 않게 해줘야 해.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고 싫다고 하니까 아내에게 맞춰주고 싶은 마음에 알았다고 대답해 병실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 집에 가라고 했지만 어떻게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쉬겠어.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 멀찌감치 떨어져 담배를 피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 얼핏 보인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던 것이 떠올라 눈물이 나려는 것 같아 발길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순간에 제 물건을 두고 병실에 온 것을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두었다고 하면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생각이 나서 또다시 올라갔는데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러니? 누가 듣면 참 이상해. 장모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고, 딸인데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네요. 너무 유행을 부렸다면서 말이죠. 연예인쯤 되었어야 했을 텐데. 엄마, 목소리 좀 작게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딜 봐도 초선님처럼 말이에요. 의사나 남편이나 다 초선이라 생각해요. 새는 낱말을, 쥐는 반말을 듣는다는데 특히 누가 듣는다고 그래도 다 그런가 봐요. 남편은 쫓겼고 시댁 사람들은 전화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왜 연락을 안 하죠? 출산한다는 소식만 알려주면 되지. 아니, 제 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제발 그만요. 안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출산 후에 힘도 다 빠지고 몸도 마 안 될 텐데 왜 전화를 걸어요? 낳지 않고도 몹쓸 소리 하면 어쩌지? 결코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엄마에 비하면 아기의 크라이는 이게 오히려 좀 더 빨리 나올 리가 없는데 둘째 태를 임신할 때는 보통 더 빨리 난다던데. 덤을 먹으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요? 그렇게 소설은 이어지고 있었고 마침내 본인은 엽기 산부인과학의 아내가 향한 문 앞으로 가서 멈추었습니다. 아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계산해야 했어요. 이렇게 한국어로 된 이야기를 재현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을 때 허니문 베이비였던 아이의 부모님인 저희를 불러 다가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태명이 허니라고 부르고 아이의 아버지인 허니 아버님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장모는 놀란 표정으로 반겼고 저는 곤혹스러운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장모는 숨을 헉소리를 내고 아내는 아프다 울음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가 다가와 이것저것 물어보며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언제부터 여기 계셨냐며 자신있게 내뱉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린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죠. 휴대폰과 지갑을 화장실에 두고 나갔더라고요. 얼마 안 됐는데 문 앞에 서자마자 간호사가 문을 열어버려서 녹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그 간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 같아 안심한 표정으로 보였어요. 어색한 손짓으로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빨리 왔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소름이 돋게 되더라고요. 제 앞에서 표정을 바꾸며 나눠놓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 모습이 제 아내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첫날 밤을 보낸 것은 제 눈으로 확인한 건데 어떻게 아이가 둘째일 수가 있는지요?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놓인 조각들이 이상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죠. 아내가 아파하며 소리쳐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내진을 끝내고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내진을 했지만 자궁문이 다 열렸다는 것 같아요. 조선인들은 아이를 빠르게 낳는 준비를 하는 사모님이 본 오랜만이에요. 아이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된 것 같네요. 지금 분만실로 이동하죠? 아마 선생님이 올라오실 거예요.
분만실에 들어가서 힘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호흡법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천천히 배로 숨을 들인다고 생각하시고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숨 크게 들이쉬고 아래로 인주해야 하니까 빨리 가요.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간호사에게 짜증을 내며 빨리 애나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장모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우리 딸이 왜 성질을 부리는지 생각해 우리도 나가서 기다리는 게 더 좋겠다. 아내와 장모가 대화하던 것처럼 아내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날 끌고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모님의 말투에 맞추기 시작했어요. 장모님과 함께 분만실 앞 의자에 앉아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20분도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저를 부르며 탯줄을 자르러 가라고 했어요. 어둡고 어지러운 상태로 우리 아기의 태어남을 기다리던 중 의사를 만났어요. 허니 보호자분이네요. 힘도 잘 주셨고 내기도 무탈하게 잘 나오셨어요.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 만에 애를 낳으셨네요.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SNS 계정을 확인하고 잠자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의 연락처나 사진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개된 친구들 역시 수가 적었습니다. 가족, 친척, 부모님과 같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은 제외하면 소개받은 친구들은 10명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개받은 친구 중 일부는 아내의 연락 처리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죠. 이런 조사를 통해 저는 아내가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결심했죠. 아내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솔직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은 여러 생각으로 도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신뢰하고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와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친구가 10명도 되지 않았어요. 그치만 콜센터를 다니던 시절에 같이 일을 했던 친한 동료가 애를 낳으면 같이 일을 해봐라는 아이집 전화번호, 아파트 관리실 번호, 임신했을 때 몸이 너무 수면다고 다닌 근처 마사지샵 번호 등등. 이런 쓰잘데기 없는 번호들만 저장돼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찾아보면서 아내의 친구들 목록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수상하게도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사람들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머리털이 빠질 만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의외의 곳에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있었어요. 그 동료가 제 결혼식에도 참석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 소개팅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그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 해요. 청첩장을 받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를 따라왔다고 해요. 축의금도 적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소문이 별로였대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 친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순진한 아내가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동료를 포기했지만 그런데 회사 동료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하다가 우리 아내의 친구를 만났다는군요. 그래, 그 여자는 인연인가 봅니다. 학창시절에는 소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니 한 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죠. 하지만 말이야, 제가 정말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네. 그 재수 씨의 친구는 지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재수 씨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서 지인 대행업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돌아와서 제 결혼식에 몇 명의 알바생을 보낸다는 업체를 찾았죠. 우연히 지인과 맞닿았던 걸까? 아니면 계획적인 일이었던 걸까? 아내가 소개해준 친구들이 모두 알바생이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아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했죠. 그 순간부터 정체를 의심했고 궁금해졌다가 무서워졌어요. 당연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고 하루 종일 아내의 정체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해맑게 웃으면서 갓난아기를 안고 저에게 다가오는 아내를 보면서 소름이 돋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는 길이 천근만근이었고요.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오게 되었다며 일부러 늦은 시간에 들어가곤 했어요. 나중에는 아내에게 잠을 깨우는 게 미안하다는 거짓말을 해대며 각방을 쓰자고 말을 했죠. 아내는 무척이나 서운해하면서도 아기를 키우느라 진이 빠져서 그런 건지 제 의견을 집중해 주었어요. 이렇게 순진하고 착한 아내에게 숨겨둔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어요. 아내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잘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나 아는 게 없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가 졸업한 대학은 알고 있었는데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검색을 해보니 아내가 전공을 했다던 학부가 그 대학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더군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실종 물어보았어요. 당신이 나왔다고 했던 대학, 거기 대학 아니었나? 거기에는 당신이 전공을 했다던 학부가 없던데. 제가 최대한 감정을 숨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우물쭈물 말하더군요. 사실은 제 대학 졸업이 아니라 거기 사이버 대학 졸업했어요. 속이려고 속일 생각 없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아내의 모든 게 가짜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우리 아이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준비해서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2주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아내의 뒷조사에 더 힘을 실었어요. 하지만 아는 게 없다 보니 한계가 느껴졌어요. 결국 흥신소를 찾아 의뢰했어요. 처음에 거절을 받았지만 겨우겨우 아내의 뒷조사를 해줄 업체를 찾게 됐어요. 돈을 많이 지불해 일주일이 지났을 때 흥신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서 열어보니 아내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겨 있었어요. 중퇴 후 사이버 대학을 다니며 학교 괴롭힘 사건 주동자로 퇴학당한 과거가 있었어요. 순진한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진심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피해자에게 가해당한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역겨웠어요. 아내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즐긴다고 생각하고 매일 오토바이를 타면서 동네 일진들과 어울렸다고 해요. 아내의 지인들도 모두 그런 인간들 뿐이라서 아내는 과거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시절 친구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연락처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매일 술을 마시고 클럽에 다녔다고 해요.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사칭해서 성인으로 위장해서 다녔다는 거죠. 흥신소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알게 된 것은 그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이 닿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아내에 대한 기억을 지금까지 잊지 못해서 흥신소 직원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고 근처에 가도 담배 냄새가 나고 학교 끝나면 술을 마시는 걸 당연시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하니까요. 그 여자가 잘 살아가는 걸 볼 수 없어요? 그 기억이 몇 년 동안 계속하여 네버게이션 스크롤린더케이터 안 돼요. 그런대로 사실 거짓 없이 이야기가 펼쳐져 나갈 때마다 나는 종이를 넘길 때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생기고 청순하고 순진하게만 보이던 내 아내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대망의 사건이 나에게 정확한 글자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1세 때 동네의 양아치와 엮인 사실, 임신까지 가게 됐었던 일 등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입양을 해서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도 제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아내가 한 일로 인해 동네에서 시끄러운 소문이 퍼지자 달아났고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결혼까지 한 후에 갠서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어이없음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날 공격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하찮은 일을 나에게 주고도 편히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내가 던진 봉투를 가져와 열자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유전자 검사서를 받아야 한다고 체크해 놓았는데 아내가 나보다 먼저 받아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혼동스럽고 당황스러울 뿐인데 유전자 검사서에는 나와 아내 사이에 99.8%의 유전자 일치가 있다는 확률이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밝혀졌고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허니문 베이비였고 그날이 나의 첫날 밤이라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지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데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본다는 것에 배신감이 몸을 휩쓸었어요. 나 또한 아내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해서 흥신소에서 받은 서류를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의심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아내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색에 빠져 손톱을 물어뜯으며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했어요. 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의 실수가 나를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하나요?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 있다고 정말 가슴이 떨리고 소름이 돋는다. 나를 속인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지 잘못했다. 만약에 사전에 말을 해줬었다면 당신은 내게 결혼을 해줄 것 같아. 난 과거를 놓아두고 싶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날 밤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나는 당신이 나와 보낸 첫날 밤을 확인했고 믿었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매우 작은 상처를 만들어 흔적을 남긴 것이었어. 그걸 감추기 위해 왜곡을 했어.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소름이 돋았어. 내 아내는 천사가 아닌 악마로 비춰졌어. 더 이상 너를 마주하고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오히려 당신이 내 뒷조사를 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불법적인 일을? 당신도 벌을 받을 거야? 서로 모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왜 이것을 들쑤세서 일이 만들어낸 거지? 끝까지 숨기는 거라면 그게 옳았어. 사실은 당신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러 간 걸 나는 알고 있어. 당신과 장모의 대화를 들었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랐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어. 아내는 아이를 당신이 키우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내가 키우는 것이 좋겠어. 아이 양육권만큼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해, 여보.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과거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는 건 안 돼. 우리 아이를 편모부모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는데 울면서 조에게 매달리며 비는데 신실한 기독교인 척하면서 혼전순결을 의논했던 아내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쉽게 용서하고 기억을 지울 수 있겠어? 도저히 수용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갈라지는 게 좋다고 단호히 말했어. 이 사건을 모두 알게 된 장모까지 집으로 찾아와서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난리를 쳤지. 말로만으로는 안 되는 거니? 협에 이혼 못하겠다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했어. 증거는 넘쳐 흐르니까 말야. 결국 아내는 아이는 자기가 못 키우겠다고 선언했지.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난리를 벌였고 사기 결혼이라며 소송을 불사할 테니까 소송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처가에서 협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고 아이는 내가 데려가서 키우라더군. 결국 나는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아이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 대기업의 복지가 워낙 좋아서 나에게도 육아휴직의 기회가 찾아왔고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지. 하지만 1년 뒤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할 거야. 아마 그때부터는 부모님께서 후손에 저를 전수할지도 몰라. 저는 아이의 양육을 도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다시 한번 과거를 정리하려는 계획일지 뭔지 확실하지 않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으로 끝이 났고 그 후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어울리는 연결부가 없기에 그녀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오직 밝히지 못하는 이중인성 여성의 남자를 찾아 다닐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을 겉멋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그런 이중적인 여성과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며 아이를 키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안정적으로 키워서 나의 자랑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양육 일기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싱글 데디들과 싱글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